이번에는 적자가 이렇게 막 3조씩 나는 거는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주가는 또 올라가니까 반도체 산업이 몰락하고 있는데 경제가 되게 안 좋을 거다 했는데 생각보다 안 좋은 것 같지는 않고 거기까지는 좋은데 우리나라는 그 밑에 있어요. 지금 우리가 없는 거를 일본이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중간이 너무 없다는 거죠, 한국. 결국은 미국이 어떤 그림을 그리느냐. 일본과의 힘을 합치는 게. 네? 안녕하세요. 박스익과 식사합시다. 오늘은 여의도에서 반도체 분야의 최고 권위자이신 유진투자증권의 이승우 센터장님을 모시고 오늘 반도체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센터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제가 오늘 아침에 읽었던 기사에 요즘 경제나 증시가 모나리자 같다고. 어떤 의미죠? 그래서 모나리자 효과가 뭐지 해서 봤더니 모나리자 표정을 보면 모나리자가 웃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슬픈 표정 같기도 하고 막 애매모호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경제가 애매모호하다. 근데 그 칼럼의 마지막 기사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옛날에 그 트루먼 대통령이 경제학자들이 하도 이럴 때는 이렇고 저럴 때는 저렇다라고 원 핸드에는 이렇고 on the other 핸드에는 이렇다라고 자꾸만 얘기를 하니까 한 손만 가진 경제학자 없냐 라고 물어보셨대요. 그런 것처럼 여러 가지 시나리오 분석이 많지만 그래도 이승우 센터장님은 항상 명확하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제가 되게 좋아합니다. 별로 안 그런 것 같은데. 그리고 그 모호하다 보니까 이게 왜 모호하다라고 하냐면 경제가 되게 안 좋을 거다 했는데 생각보다 안 좋은 것 같지는 않고 그리고 반도체가 정말 저도 반도체가 2019년도에 뭐 전년 동기 대비해 가지고 삼성전자는 거의 반토막, 하이닉스가 뭐 80몇 % 마이너스 이랬는데 이번에는 적자가 이렇게 막 3조씩 나는 거는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주가는 또 올라가니까 그것 때문에 정말 어렵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사실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저도 속으로 그러거든요. 주식 투자가 쉬웠으면 누가 일하겠냐고. 그렇죠. 그래서 주식 투자가 쉬운 건 아닌데 이렇게 모호한 그런 경제 전망과 증시 속에서 그래도 전문가분들이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좀 좋은 조언을 해주셔야 우리 투자자분들이 많은 도움을 받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긴급하게 모셨습니다. 뭐 감사합니다. 그 보통 우리 시절에는 보통 경영학과 출신들이 애널리스트를 많이 했었는데 공대 출신이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학부 때는 이제 컴퓨터 공학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바꾸게 된 게 이제 대학원은 이제 저는 경영학과를 갔는데요. 학부 때 뛰어난 우리 동료들 이제 많이 보게 되면서 제가 이쪽은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또 대학원 전공을 이제 경영학과로 바꿔가지고 경영학과에 오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어디를 이제 졸업을 하고 나서 취직을 할까 이제 이러다가 대우경제연구소에서 이제 산업분석 파트를 뽑는다고 그런 게 이제 공고가 나서 첫 직장은 대우경제연구소로 오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도 근데 저는 이제 산업분석 파트를 원했는데 실제 제가 배치된 거는 이제 재무전략 파트라 그래서 일종의 퀀트 분석. 이제 제가 뭐 컴퓨터 전공하고 이랬으니까 그쪽으로 좀 됐어요. 그래서 제 첫 번째 사수가 이제 누구냐면은 우리 트러스톤의 이원선 전무. 그러니까 제 첫 번째 사수예요. 그래서 거기서 주로 이제 모델링 뭐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뭐 계량 분석 이런 걸 좀 하다가 그때 저는 잘 몰랐어요. 사실 잘 몰랐는데 선배분들이 우리 이승우 씨는 공대 베이스에 뭐 이런 거 했으니까 애널리스트 하면 참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한 1년 정도 지났는데 IMF 이후에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그러면서 대우그룹이 되게 휘청하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딴 데를 좀 알아봐야 되나 이제 이러고 있다가 신영증권에서 당시에 좀 뽑는다 그래가지고 그때 지원을 하게 돼서 대우경제연구소 계시다가 신영증권 그래서 신영증권이 이제 제 증권사 이제 첫 직장이 됐던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코스닥 관련된 것들 좀 다니면서 뭐 보고서 쓰고 이제 이러다가 당시에 또 위에 이제 시니어 한 분이 하시던 섹터가 반도체, 통신, 가전 이 세 개를 하고 계셨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딴 데로 이제 직장을 옮기시게 되면서 그때 이제 그거를 논아서 갖게 된 거죠. 예.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우리 저 노은창 선배는 그 당시에 최고 인기가 많았던 게 사실은 통신 장비였습니다. 90년대 후반에. 예. 그래서 통신 장비를 하시고. 그때는 뭐 닷컴 버블에다가 그쵸. Y2K 이런 것 때문에 통신 장비 회사들이 제일 어마어마했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선배 한 분이 가전을 하게 됐고, 또 한 명이 이제 통신 서비스. 또 통신 서비스도 좋았으니까. 네. 그래서 남은 게 사실 반도체였어요. 남은 게 반도체였는데, 뭐 저보고 이제 너 공대 출신이니까 네가 반도체 한번 해봐라. 이렇게 돼서 그거를 이제 받았고, 그러면서 이제 반도체의 길로 접어든 거죠. 예. 그 모르시는 분들은 반도체 그때 당시에 좋은 거 받았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그때만 하더라도 반도체 회사가 뭐 20개 이상 난립을 할 때였고 치킨 게임이 끝나지 않을 때였으니까. 그렇죠. 2011년도에 뭐 하이닉스 망하고 그 전에 현대 반도체, LG 반도체를 합병시켜야 될 정도로 반도체 산업이 계속 뭐 안 좋았었기 때문에 그때는 뭐 반도체 뭐 그렇게 뭐 얘기 안 했던 것 같아요. 아니 뭐 물론 뭐 그렇죠. 뭐 유망 산업이긴 한데 삼성전자 하나 있는 것이고 나머지들은 사실은 이제 반도체 장비 회사도 그 당시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반도체 최근의 흐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야 되니까 좀 빡세게 좀 이따가 대담하셔야 되니까 식사 먼저 좀 같이 하시죠. 오늘 아침 신문 기사에도 일본이 반도체 굴기하려고 그 라피더스인가 무슨 회사도 만들었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 격세지감이에요, 솔직히. 일본 반도체가 80년도에 전 세계 뭐 메모리의 80%를 장악하고 우리가 삼성 반도체 한다 했을 때 이게 가능한 소리냐. 그리고 90년도에 아까 인텔 얘기도 나왔지만 인텔 한 종목 시총이 우리나라 전체 시총 넘었을 정도로 그런 반도체 산업에 우리가 뛰어들어가지고 지금 완전히 반도체 강국이 됐는데 일본이 2030년 넘어가면 일본의 이제 반도체 회사 이제 빵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보고 정말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주식 투자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사실 경쟁 구도잖아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새로운 강력한 경쟁자가 탄생을 해버리면 일본 반도체에다가 장기 투자를 하면 안 됐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 기사를 보면서 겁이 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반도체 강국인데 일본이 저렇게 하겠다 그러고 중국도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서 이 반도체 지금 현 주소 어떻습니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 지금 우리 대표님이 이 지적하신 내용 가지고 고위 공무원들도 많이 만나고 또 정치인들도 또 많이 만나서 한국 반도체 현 주소에 대해서 되게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 반도체 협회에서 나오는 그 시장 자료를 보면은 각 국가별 시장 점유율을 보면 미국이 한 46%, 그리고 한국이 절반이네요. 한국이 21%. 와. 그게 2등이죠. 그리고 그 밑으로 이제 또 뭐 대만, 일본, 유럽, 뭐 중국 이렇게 포진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전 세계 GDP의 한 1.6%인가? 그렇죠. 2%가 안 되니까. 2%가 안 되는데 대단한 거다, 그죠? 대단한 거죠. 거기까지는 좋은데, 근데 요거를 아셔야 돼요. 이제 이게 과연 이제 진짜냐, 그 데이터가. 저는 이게 우리 굉장히 오판할 수 있는 데이터라고 보거든요. 왜냐면은 반도체 협회에서 내는 그 자료는 그 최종 제품을 기준으로 해서 이걸 이제 매출을 집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그 자료에는 TSMC는 빠져 있어요. 그래요? 그렇죠. 왜냐면 TSMC는 최종 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니까. 그냥 위탁 생산해주고 넘겨주면? 그렇죠. 그거는 퀄컴이나 엔비디아나 뭐 AMD의 매출로 잡히는 거지. TSMC는 사실 반도체 최종 매출 집계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보면은 우리가 오판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 각 나라별로 상장사들을 다 발라내서 거기에 이제 반도체 업체들의 매출액을 또 발라낸 거죠. 예를 들면 삼성전자는 전체 매출액을 하면 안 되니까 반도체 매출액만
반란해서 이제 그걸 집계를 해봤더니 순서가 바뀌죠, 이제. 그러면 이제 미국의 점유율은 한 42% 예, 정도가 되고요. 대만이 이제 20%가 됩니다. 20%나 되네. 네, 그리고 우리나라는 12%로 떨어집니다. 12%로 네. 반토막이 나네요. 그리고 이제 더 안타까운 거는 이제 시가총액을 한번 봤어요. 예. 전 세계 우리 뭐 주식시장 전 세계 시가총액이 한 100조 달러가 좀 넘거든요. 작년 말 기준으로. 예. 근데 그 중에서 반도체 시가총액이 얼마냐면 3.6조 달러 정도 됩니다. 3.6조 달러. 네. 예. 그러니까 한 3조. 그렇죠. 뭐 한 전 세계 주식시장에서 한 3.5%, 3.6% 정도 차지하는 게 반도체 시가총액인데 거기서는 당연히 뭐 미국이 한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2등은 당연히 대만입니다. 예. 대만과 거의 차이가 없는 3등이 또 있어요. 중국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유럽이고요. 우리나라는 그 밑에 있어요. 네. 시가총액 합계로 봤을 때. 네. 저도 이제 외부 강의 같은 데 이제 나가면은 질문을 던지는 게 있거든요. 한국 반도체 업체들 중에서 시가총액 3위가 어딜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조금 바뀌었는데 작년 말 기준으로 제가 그 자료를 써가지고 그랬더니 이제 모르시잖아요. 이제 그렇네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음에 3등이 누구지? 근데 지금은 이제 좀 바뀌었는데 네. 작년 말 기준으로 어디였냐면은 리노공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너무 차이가 크잖아요. 네. 중간이 너무 없다는 거죠, 한국은. 그렇네. 중간이 그냥 뻥. 네, 중간이 너무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사실 반도체 뭐 별거 없는데 왜 이렇게 시가총액이 크냐? 예. 중국 밸류에이션이 높은 거죠. 예를 들면 중국에 있는 반도체 장비 회사들 중에 시가총액 30조 넘어가는 회사가 있어요. 반도체 장비 회사가. 네. 근데 우리나라는 뭐 반도체 장비 회사들 해봐야 시가총액 2조 되는 데도 별로 없거든요. 방금 그 말씀에도 등골이 오싹해지는데요. 네. 그래서 저도 많이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한국이 반도체 강국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취약한.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사실 한국의 반도체 산업의 생태계가 되게 취약하다는 건 다 알고 있지만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다.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는지가 우리가 정말 반도체 강국으로 갈 수 있는 그 이제 중요한 판단이 될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 일본은 지금 이제 사실 우리가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소부장. 이 강하죠. 소재도 사실 아주 큰 회사는 없지만 좀 특기가 있는 회사들이 되게 많이 있고, 장비 회사도 뭐 우리 뭐 도쿄 일렉트론도 있고, 뭐 디스코라는 회사도 있고, 또 레이저 쪽에 뭐 레이저 텍이라는 회사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지금 우리가 없는 거를 일본이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네. 그리고 이런 와중에 이제 아까 뭐 라피더스 얘기도 하셨지만 사실 라피더스가 잘 될지 안 될지는 이제 저는 조금 회의적이에요, 사실은. 네. 왜냐면 이제 많은 인력들이 그동안 90년 이후로 한 20년간 사실은 일본 반도체 소자 업체들이 거의 뭐 몰락을 했기 때문에 별로 없습니다, 사실. 네. 그게 참 중요한 포인트네요. 인력이 없네요. 그 기사에도 인력에 관한 얘기가 있었거든요. 사실 반도체 산업이 몰락하고 있는데 일본에서도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난 반도체 회사 갈래 이러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뭐 저는 사실은 이제 일본의 라피더스 얘기가 계속 나오고는 있지만 거기가 잘 될 거다 이런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보고 있고요. 그럼 우리는 그럼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되냐 하는 건데 뭐 정치적인 어떤 성향 이런 걸 좀 떠나가지고 반도체 입장에서 딱 봤을 때 우리가 일본이랑 관계가 틀어지게 되면서 사실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반도체 입장에서는. 뭐 전에 일본이 소부장 수출 제한 뭐 이런 거,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근데 그 틈을 비집고 사실은 굉장히 두각을 나타낸 나라 및 회사가 이제 대만입니다. 뭐 TSMC에 투자도 하고 그쪽에 뭐 인력들도 좀 지원받고 이제 이러면서 더 강해진 거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우리 경제에서 되게 중요한 뉴스 중에 하나가 한국이 그 대만의 1인당 GDP를 재역전 당했다. 이게 나왔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대만을 처음 역전한 게 2002년도입니다. 월드컵 당시에. 그럼 20년 만에 다시 재역전 당했네요. 네, 재역전 당하고. 근데 사실은 거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거는 아시겠지만 TSMC거든요. 그리고 TSMC가 엄청 잘 나가는데 우리 아쉽게도 삼성전자 파운드리는 너무 기대에 못 미친 거죠. 이제 그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큰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건 간에 뭐 여러 가지 논란은 있지만 지금 이제 일본과의 뭐 관계 개선
좀 시도를 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아쉬운 것도 많고 좀 불만스러운 것도 많긴 하지만 그렇게 되고 있고, 그 와중에 이제 삼성전자는 일본의 R&D 센터를 투자하기로 네. 결정을 했죠. 네. 그래서 사실은 그 내부적으로는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이제 시너지를 조금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한국과 일본이 이렇게 조금 더 가까워지고 거기서 어떤 반도체 협력, 어떤 모델들이 나온다. 이렇게 되면 사실은 상대적으로 대만의 전략적 가치가 좀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뭐 제가 워렌 버핏 머릿속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네. 워렌 버핏이 왜 TSMC 주식을 팔고 또 일본 상사들 투자를 하고 일본에 이렇게 주식 비중을 늘리는지 네. 거기에 좀 뭔가 큰 변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와중에 이제 우리가 뭐 일본과의 그런 이 협력 모델을 잘 만들어 간다면 삼성전자 우리 부진했던 파운드리 쪽에서 뭔가 큰 변화가 서서히 움직일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저는 그나마 지금 아까 라피더스는 좀 걱정이 되신다고 하셨지만 예. 여기서 조금 우리가 기회를 잘 찾는 게 많을 수 있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고 보니까 말씀하시는 것 제가 듣는데 결국은 미국이 어떤 그림을 그리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확 들었고요. 그렇습니다. 예. 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로 일본의 반도체가 이제 몰락하는 딱 그 트리거가 됐던 게 플라자 합의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이제 마이크론에서 일본 회사들에 대한 덤핑 제소가 있었고, 약간은 나라 전체가 일본 반도체를 이제 좀 죽여야겠어. 그런 미국의 정책이 있었다는 네.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도 일본에다가 R&D 센터를 만들고 막 이런 모습이 미국이 그리는 이 반도체 칩 동맹의 큰 그림 속에서 이게 재편이 되고 그렇죠. 있구나. 그렇죠.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드는데 사실 잘 모르겠어요. 뭐 어떤 그림이 지금 그려지고 있는지. 네. 그 그림이 앞으로 우리가 투자할 때 엄청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 그림 모르고 진짜 일본 반도체 회사에 80년도 말에 계속 투자해서는 안 됐듯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그림이 뭐 어떤 그림으로 지금 되고 있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한국이 취약한 부분, 이것들을 우리가 메이크업하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일본과의 힘을 합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예. 우리가 뭐 소부장 독립을 하는 것도 좋은데 어차피 다는 못하지 않습니까? 예. 다는 절대로 못합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소재나 중요한 장비들이 일본과 연결된 게 많고요. 가장 핫한 반도체 장비 회사는 ASML. 예. 이거 이제 서플라이 체인들을 하나씩 다 그려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어떤 업체가 뭘 공급하고 이거를 끝까지 한번 저희가 좀 추적을 해가지고 예. 그 맨 마지막에 어떤 업체들이 있는가 딱 봤더니 뭐 뻔합니다. 그 중에 상당수는 일본 업체들이에요. 이제 일본의 그런 특정 분야에 굉장히 소질이 있는 회사들이 되게 많거든요. 아까 이제 삼성도 마찬가지입니다. R&D 센터를 지었다는 거는 이제 거기서 얻어낼 게 분명히 있는 거죠. 일본도 뭐 또 마찬가지일 거고, 한국으로부터 한국의 이제 반도체, 일본의 이제 예를 들면 소재나 그런 장비의 전문가들이 일본의 소재 회사를 조그맣거든요. 되게 네. 중소기업 뭐 이런 건데, 예를 들면 삼성이 R&D 센터 투자해가지고 삼성 직원이 된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자기네들도 사실은 여러 가지 좀 좋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노하우들을 잘 전수를 받아서 전체적으로 반도체 생태계를 조금 더 강화해 나가는 이런 전략으로 갈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박 대표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파운드리를 이제 우리가 잘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뭐 메모리는 사실 뭐 더 잘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파운드리의 그럼 고객이 누구냐는 거죠. 다 미국 회사죠. 다 미국 회사들. 근데 이제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미국 정부에서 뭐 대놓고는 안 그래도 뭔가 큰 방향을 이렇게 그쪽으로 돌린다 그러면 저는 장기적으로 삼성전자 파운드리에 최근 한 몇 년 동안의 이런 부진한 모습과는 좀 다르게 조금 개선되는 흐름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예. 좀 기대를 은근히 하고 있습니다. 뭐 아직 구체적으로 뭐 돼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좀 계속 TSMC와의 격차를 좀 좁히고 이렇게 나가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방금 참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은데, 재작년에 삼성전자를 9만 원대 사신 분들은 파운드리에서도 우리가 잘하고 시스템 반도체 뭐 이쪽에서도 삼성전자가 이제 메모리뿐만 아니라 다 잘할 거라는 기대 속에서 들어갔었는데 실제로 한 2년 동안 지나고 나서 봤더니
파운드리의 이 TSMC의 이 높은 격차를 전혀 극복을 못하고 예, 기대에 너무 못 미치는 그런 성적이 나오긴 했는데, 근데 미국의 이런 큰 그림으로 보면 너무 TSMC의 의존도가 높다라는 거는 미국의 정말 전략적인 이런 안보에도 사실 문제가 있는 거니까. 그런 차원이면 우리도 밴드를 다변화시키는 게 대기업들이 유리하듯이 파운드리도 지금 TSMC가 뭐 한 56% 시장 점유율, 뭐 삼성전자가 한 14, 5% 정도. 4~5%. 그 다음에 글로벌 파운드리입니까? 네. 그러면 이 대안을 사실 하기에는 삼성전자가 제일 좋네요, 보니까. 그렇죠. 얘를 좀 그래도, 얘가 삼성전자를 좀 키워 놓는 게 애플이나 뭐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입장에서도 그게 훨씬 더 안정적인 공급처를 만들어 놓는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인텔이 있죠. 인텔이 최근에 인텔이 있네요. 좀 부각을 하고 있는데 인텔은 이제 인텔이 과연 정말 그러면 삼성이나 TSMC 정도 수준까지 갈 수 있느냐? 그것도 퀘스천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많은 엔지니어들이 사실 회사를 많이 나왔어요. 어떻게 될지 좀 불분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거기서 삼성이 분명히 기회를 모색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텔 말씀하시니까 느낌이 옛날에는 정말 그냥 막강한 지존이었죠, 지존. 지존 모든 반도체를 다 했다면서요. 뭐 시스템부터 메모리, 파운드리, 뭐 설계까지도 다 한 지금도 거죠. 뭐, 그럼 종합 반도체 회사였다가 지금은 어떤 느낌이냐면 그런 옛날에 한때 날렸던 야구 선수, 축구 선수 보고 한번 파운드리에서도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사실 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인력이 많이 빠져나갔네요. 2014년도에 그때 당시에 인텔의 CEO였던 이제 브라이언 크리자니치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 양반이 이제 인텔에 와가지고 처음에 주가가 막 좋았어요. 그때 이제 인텔도 변해야 된다. 뭐 이런 어떤 경영의 목표를 딱 세우고 뭐 기억나시겠지만 모빌아이 인수하고 모빌아이 알테라라고 이제 FPGA 하는 회사 인수를 하고 인공지능 업체를 막 인수를 하고 그러면서 좀 새로운 분야로 계속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거기까지 좋았는데 그러면서 효율성도 추구해야 된다 이제 이러면서 사람들을 많이 잘랐죠. 그 인텔에서 나가라 그랬을 때 그런 실력 있는 사람들이 주로 어디 갔겠냐 하는 건데요. 뭐 AMD 갔을 것이고 또는 애플도 많이 갔고요. 애플도 갔고 퀄컴도 가고 뭐 브로드컴도 가고 이제 이런 식으로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회사들의 실력이 많이 올라오게 됐고 인텔은 그 이후에 이제 굉장히 고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 뭐 인텔의 그 반도체 기술은 외계인급 기술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몇 년 전에 보고서에 인텔의 그 많던 외계인들은 어디로 갔나 이 보고서를 쓴 적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딴 회사 갔고 그 회사들 다 좋아지게 됐고 그게 지금 이런 결과를 만들었거든요. 지금 인텔의 현재 CEO인 그 패트릭 겔싱어 같은 경우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거든요. 그래요? 원래 뭐 굉장히 아주 뭐 전설적인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뭐 고등학교 졸업하고 인텔에 바로 취직을 해서 사실은 거의 팀장 역할을 했었다고 하니까요. 나중에 이제 대학은 나중에 인텔에 다니면서 가게 됐는데 이제 굉장히 고군분투를 하고 있지만 이거를 이제 지금 사실 결과물을 끌어내기가 사실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지금 인텔의 엔지니어로 있는데 일을 잘 안 한다는 거죠. 일단 전체적인 회사 분위기가요. 회사 분위기가. 그래서 사실은 인텔이 과연 지금 뭐 미국 정부의 그런 막강한 지원을 등에 업고 또 유럽에도 지금 뭐 여러 군데 투자한다고 오늘도 뉴스에 많이 나왔고 그런데 이제 과거의 그런 영광을 되살릴 수 있느냐 쉽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제 삼성전자의 그 파운드리의 기회는 아직 남아있다. 그렇네요. 그러면 그 3등 하는 업체가 그 글로벌 파운드리가 AMD에서 파운드리 부문만 분쇄해가지고 나와서 지금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 하면 늘 나오는 얘기가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주로서는 좀 쪼갰으면 좋겠거든요. 물적 분할하지 말고 그냥 인적 분할로 해가지고 주주들이 선택하면 되니까 그죠? 그러면 사실 파운드리 부분 쪼개고 지금 가전 부분도 있고 반도체 있고 통신, 모바일 뭐 이쪽까지 있으니까 아예 쫙 쪼개버리면 그 주식이 보통 보면 지주회사가 디스카운트 되는 이유를 저는 종합선물 세트라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그걸
삼성에서는 진지하게 고민을 안 하고 있나요? 고민하겠죠.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특히 파운드리는 네. 이게 최종재를 만드는 게 아니라 서비스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고객의 입장에서 봐야 되는 거고, 네. 그래서 뭐 AMD랑 글로벌 파운드리도 그렇게 분리가 됐고, 또 우리 대표님 잘 아시는 그 대만의 미디어텍 있지 않습니까? 네. 미디어텍도 원래 UMC에 같이 있었어요. 아. 네. 예. 근데 이제 거기도 결국은 쪼개는 거죠. 예. 왜냐면 파운드리는 남의 제품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게 같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삼성은 뭐 더 하죠, 사실은. 실제로 뭐 미국의 이제 뭐 많은 회사들이 삼성에 대해서 사실 겁을 내는 것도 있거든요. 예. 이게 너무 다 하고 있으니까. 다 경쟁자로 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게 사실은 굉장히 딜레마예요. 그래서 어. 저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삼성의 파운드리는 최소한 뭐 전체를 쪼개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파운드리는 좀 분리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제 이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왜 그러면 안 될까? 이게 이제 사실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나 어떻게 보면 좀 맞물려 들어가는 거죠. 그 주주의 입장에서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쪼개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사업부를. 네. 근데 예를 들면 이제 최대 주주 입장에서는 과연 그렇게 됐을 때 나의 지배권이 온전할 것이냐, 그런 거에 대한 우려 때문에 사실은 그 의사결정이 잘 안 되고 있는 거 아닌가.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 가치, 일반 주주들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은 그렇게 좀 분리해서 가는 게 기업 가치를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삼성 얘기에서 잠깐 또 하이닉스 얘기로 네. 좀 가보면 하이닉스가 왜 이렇게 강하냐? 엔비디아 파도를 잘 탄 거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삼성의 입장은 뭐냐? 좀 억울해하죠, 삼성은. 지금 하이닉스가 3조 2천억 적자 났었잖아요. 센터장님이 보시는 EQ 전망치는 지금 하이닉스는 한 어느 정도? 끝없는 위기 속 기회는 언제나 숨어 있습니다. 성공한 투자 고수들과 나눈 투자의 철학. 다가올 기회를 잡아내는 부의 만찬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푸짐하게 한 상 차려놓았습니다.